자사주 논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단편적인 주장만 듣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만 쏙쏙 가져와서 주장하고 종합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보는 사람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사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취득 단계. 이 부분은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보유 단계. 기업이 자사주를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처분 단계. 이익을 특정 집단에만 몰아주거나 시장 질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관련 뉴스를 보실 때는 단순히 취득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처분할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공정하게 공개되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사주에도 권리가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자사주 규제를 보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배당권, 의결권만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럼 합병이나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사주를 주주로 봐야 하는 건지 껍데기 취급해야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실제로 자사주가 마법처럼 쓰여왔던 거죠. 반대로 미국 델라웨어 주법을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자사주는 아무 권리도 없다노 라이츠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배당권, 의결권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신주 배정에서도 권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인 거죠. 한국은 배당권, 의결권 없음까지만 규정해 놓았고 나머지는 빈칸처럼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금지한다고 안 했으니 해도 된다고 해석하면서 자사주가 합병이나 신주 배정에 활용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는 자사주가 단순히 보유 소각 목적에 쓰이는지 아니면 합병 신주 배정 같은 경영권 전략에 쓰이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배당권, 의결권 없음이라는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활용 방식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다른 기업에 넘기면 권리가 살아날까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주는 권리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3자에게 넘겼을 때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수준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 델라웨어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사주에는 신주인 수권조차 없습니다. 즉, 기존 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살 권리 신주인 수권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처분 절차의 엄격함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넘길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퍼두시에리 두티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즉,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넘기거나 다른 주주 전체의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 이사는 바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실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사주 처분 뉴스가 나왔을 때 누구에게 넘기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거래가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조건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라면 충실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사주 규제가 없는 게 더 무서운 줄 아십니까? 미국은 규제가 없어도 이사가 바로 날아가는데 한국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도 자사주 규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병, 분할, 신주 배정 과정에서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지분이 어떻게 희석될지, 어떤 방식으로 분리해질지 알 수 없는 구조죠. 미국 델라웨어 주법은 자사주는 아무 권리가 없다라고 명확히 못 박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사가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즉, 규제가 없어도 강력한 충실 의무가 보호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2010년대에 일부 보완책이 들어왔습니다. 합병할 때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지 말라는 규정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법적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이 합병 분할 공시를 낼 때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신주 배정 제외라는 문구가 없다면 지분 희석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주총회 의사로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사주가 왜 마법 같은 무기라고 불릴까요? 소각도 의무가 없고 처분할 때도 구멍이 많아서 기업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자사주가 원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껍데기인데 한국은 법적 해석이 너무 느슨해서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신주인 수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제3자 배정 사유를 너무 넓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필요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면 자사주를 팔아 자본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경영상 필요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거에는 이사들의 신인 의무 규정도 불명확했지만 최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판례가 쌓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두 가지입니다. 공시에서 제3자 배정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모호한 사유가 반복된다면 지분 희석 가능성을 크게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사주 제도 복잡하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사실 미국은 단 하나의 강력한 장치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약한 규제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강력한 보호 장치죠. 미국 델라웨어의 경우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가 주주 평등을 어기거나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사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자리에 남을 수 없죠. 반면 캘리포니아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순간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니 소각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도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델라웨어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사 책임이 매우 강력하다. 주주보호. 캘리포니아 취득 즉시 미발행 처리. 소각 논란 자체가 없다. 결국 투자자는 강력한 한방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식시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가 없다는 말 사실일까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언론이나 일부 토론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소각 의무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괜히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자사주는 취득하는 순간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즉,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각 의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미국식 제도에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절차를 아예 없애고 애초에 문제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점이죠. 반면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선견지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자사주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두고 있습니다. 의결권과 배당권 제한은 기본이고 특정 상황에서 주주 평등을 보장하는 추가 장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제도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사주를 취득하면 곧바로 없는 주식으로 처리된다. 소각 논란 자체가 불필요하다. 영국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자사주가 주주 평등을 침해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즉, 애초에 없애버리는 방식과 정교하게 막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사주 제도가 왜 이렇게 나라별로 다를까요? 영국, 독일, 일본은 권리가 없다는 한마디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합병이나 신주 배정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죠.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빈틈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걸까? 하고 의문이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영국 자사주는 권리가 전혀 없다고 명시. 소각 의무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독일 자사주를 10%까지는 보유 가능하지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악용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초과 보유 시에는 3년 내 처분 소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본 기본적으로 자사주는 권리가 없으며 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즉, 권리가 없다는 단호한 선언 하나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합병 분할 등 일부 상황에서 해석 여지가 있어 편법이 생긴다. 영국, 독일, 일본 아예 권리를 없애거나 보유 비율과 기한을 정밀하게 규제한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길 때 어떻게 규제하는지가 나라별 제도의 진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자사주를 팔 때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거의 무제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 수는 있지만 절차와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가릅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본, 독일 10%까지 보유는 가능. 하지만 권리 없음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 자사주 처분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매우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단순히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주주 75%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주주 대다수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한국 제3자 배정이 경영상 필요라는 애매한 단어 하나로 허용됨. 편법 위험 존재. 영국 제3자 배정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주인 수권을 보장하고 75% 동의까지 거쳐야 함. 일본 권리 없음 제한적 활용 규정으로 애초에 꼼수가 어렵게 설계됨. 여러분,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길 때 보호장치가 나라별로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이게 투자자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영상 필요라는 단어 하나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하다면 소액주주는 언제든 희석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죠. 이 차이를 알면 왜 한국 제도가 허술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독일 신주인 수권을 제3자 처분 시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평등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돼요. 거래소를 통한 무차별적 처분은 곧 주주평등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일본 신주인 수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시 신주인 수권을 준용할 필요가 없죠. 대신 법률에 별도의 구제 수단을 꼼꼼히 마련해 두어 불공정 행위를 막습니다. 즉, 독일은 평등 원칙, 일본은 사후 구제라는 장치로 각각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영상 필요라는 애매한 규정 대주주 편의적 활용 위험. 독일 신주권 준용 없음 대신 주주평등 원칙이 절대적 기준. 일본 신주권 없음 대신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원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즉 방식은 다르지만 주주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자사주 제도는 색깔로 따지면 빨간색입니다. 즉, 주주 보호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외국은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독일은 주주평등 원칙, 일본은 불공정 행위 구제, 미국은 강력한 이사 책임 같은 장치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지배주주와 이사회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는 언제든 희석 피해를 볼 수 있고 막상 법적으로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은 신주인 수권이 있다고 하지만 해석이 매우 약해 사실상 무력화 상태입니다. 충실 의무도 최근에서야 생겼을 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재량에 모든 게 맡겨져 있어 지배주주의 입맛대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주주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1단계 외국처럼 권리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2단계 최소한 주주평등 원칙을 준용하거나 소각 간주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3단계 충실 의무를 선언에만 두지 말고 실제 이사 책임을 강화해 법적 리스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도입돼도 지금처럼 허술한 구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사주는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제도는 빈공명사 공적인 일을 핑계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라는 건 본래 시장 안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쓰도록 한 제도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사회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언제 희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게 바로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는 자사주를 미발행 처리하거나 권리가 없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사주를 공적 활용을 명분으로 잡아도 실제론 사적 이익에 활용할 수 있는 구멍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빈공명사를 빌려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1단계 자사주의 권리 없음 조항을 확실히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2단계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미발행 간주 처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3단계 공적 목적을 내세운 처분은 반드시 주주평등 원칙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사주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사주는 보유할 때보다 처분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보유는 제도 하나만 잘 만들어두면 되지만 처분 단계에서 허점이 생기면 소액주주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자체는 보유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각하거나 아예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처분할 때입니다. 주주 충실 의무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독일이나 영국만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보유 단계는 초록색 안전장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분 단계는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충실 의무가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주주 보호 효과가 약합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제도는 보유는 단순, 처분은 복잡하고 불완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보유 단계에서는 권리 없음 명시나 미발행 간주 처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2단계 처분 단계에서는 단순 충실 의무가 아니라 주주 평등 원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3단계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제3자 배정은 반드시 제한하거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팔 때, 즉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법의 빈틈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새롭게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그때그때 법과 규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한 지분이 10%, 20%, 심지어 50%까지 쌓여 있는 경우 처분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 물량이 어떻게 쓰일지, 내 지분은 희석되지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핵심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제3자 배정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자사주는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만 붙이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판례도 경영상 필요 범위를 넓게 인정하다 보니 자사주 처분이 사실상 신주 발행처럼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맞춰야 합니다. 둘째, 경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문구를 좁게 재해석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일정 비율의 10% 이상의 자사주 처분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사주 50%를 한 번에 처분한다면 주주는 안전할까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답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제도에 새로운 법이 들어왔지만 실무에서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주 충실 의무라는 조항이 실제로 작동할지 아니면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할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희석되면 누가 책임질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가 너무 많을 경우 법적 장치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줄여놓고 차근차근 법을 강화하자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 자사주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 둘째, 이미 들고 있는 2030% 이상의 자사주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앞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 기업이 자사주를 꼭 소각해야 할까요? 사실 소각을 해도 재무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공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소각 의무가 부과되자 경영권 방어해야 하는데 왜 소각하느냐고 주장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를 뒤집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쿨링 이펙트 시장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즉, 지배력 경쟁을 줄이고 주가 변동을 완화하죠. 자사주 소각은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각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시 신뢰성 확보 자사주 취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후 해석을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적 소각 제도 도입 검토 최소한 일정 비율은 반드시 소각하도록 해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모니터링 강화 경영권 방어 명목으로 자사주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사실 허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사주 때문에 숫자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계산 방식은 그 주식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착시 효과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 소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PS 정상화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 EPS이 정상화됩니다. 둘째, 시가총액 왜곡 문제 자사주를 그대로 두면 시가총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기업 가치가 잘못 평가됩니다. 따라서 소각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시장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강제 소각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 목적과 처분 계획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정기보고 의무와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즉시 수정 공시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자 접근성 개선 일반 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자사주 그냥 껍데기 주식일까요? 아니면 경영권 방어라는 무기일까요?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입니까? 그런데 자사주 관련 공시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용, 재무구조 개선용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써놓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재무적 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미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소각해도 현금 유출은 없고 EPS만 정상화될 뿐입니다. 문제는 경영권 방어라는 애매한 명분입니다. 이걸 내세우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 언제든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권리 없는 주식, 소각 간주 처리, 주주평등 원칙 등으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자사주 그냥 껍데기 주식일까요? 아니면 경영권 방어라는 무기일까요?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입니까? 그런데 자사주 관련 공시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용, 재무구조 개선용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써놓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재무적 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미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에 소각해도 현금 유출은 없고 EPS만 정상화될 뿐입니다. 문제는 경영권 방어라는 애매한 명분입니다. 이걸 내세우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 언제든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권리 없는 주식, 소각 간주 처리, 주주평등 원칙 등으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 강화 자사주를 왜 보유하는지, 경영권 방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 후 자동 소각 공시한 목표가 끝나면 남은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차등 소각이 아닌 전면 소각 애매하게 조금씩 처분하지 말고 필요 없으면 한 번에 소각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주식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 몫이 됩니다. 첫째, 회사에 현금이 있으면 위기 순간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현금이 부족하면 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돈을 조달합니다. 셋째, 문제는 청약 미달이 나올 경우 자금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재무제표에서 현금성 자산 규모를 먼저 점검하세요. 둘째,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청약률 전망을 확인하세요. 셋째, 청약 미달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단기 투자 대신 장기적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게 주주에게 무조건 이득일까요?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올려주는 좋은 신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선 왜 굳이 현금을 없애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위기 순간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스스로 버리는 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사주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필요할 때 시장에 내다 팔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셋째, 그래서 선진국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보다는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 공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둘째,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면 청약률과 주가 희석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셋째, 배당이나 감자 정책이 나왔을 때는 회사가 정말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지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액 배당?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 일반 배당을 혼동합니다. 돈을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 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 배당은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만큼의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본금 일부 반환일 뿐인데 최근 세법이 바뀌면서 이걸 단순 반환이 아닌 배당 소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돈인데 이제는 일반 배당처럼 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에서 돌려주는 돈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기업에서 감액 배당이라는 공시가 나오면 단순히 환급처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금액이 배당 소득으로 잡힐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거나 차라리 배당 대신 다른 투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세금이 없는 돈이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잉여금은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했죠. 하지만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주가 실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자본잉여금이 쌓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본래 회사가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 생기는 차액입니다. 단순히 투자자가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는 실제 돈을 내지 않은 주주에게도 자본잉여금이 쌓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환급이 아니라 사실상 배당과 같은 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공시에서 자본잉여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돈을 낸 것이라면 과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지주사 설립으로 생긴 잉여금이라면 세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처럼 취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배당처럼 돈을 받아간다? 이게 바로 세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주식인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 없이 돈을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자본금을 낸 주주와 합병 등으로 돈을 내지 않고 지분을 확보한 주주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낸 주주가 보유한 주발초, 즉 자본잉여금은 본래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합병이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돈을 내지 않은 주주에게도 자본잉여금이 쌓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배당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되어 과세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자본잉여금이라도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기업의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생긴 잉여금인지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무조건 호재일까요?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라면 세금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이다,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현금을 직접 배당하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든 주주의 몫은 늘어난다는 점에서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문제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과정입니다. 남은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올라가므로 배당을 받은 것과 비슷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사주 소각도 배당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현금으로 받느냐 지분율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 주주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소각에 배당 소득세를 직접 매기지는 않지만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점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되면 단순히 주가 상승 기대감만 보지 말고 세금제도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세요.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이 반복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세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법이 바뀌어 세금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왜 세금은 없을까요? 현금 배당과 효과가 비슷한데도 말이죠.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주가가 올라가 주주가 이익을 보는 효과가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익인데 왜 과세 기준이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현금 배당은 실제로 돈을 받아 손에 쥐기 때문에 세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반면 자사주 소각은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 과세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즉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리되 현금 유입이 없으니 과세 시점이 당장이 아닌 매도 시점으로 미뤄지는 겁니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 뉴스가 나왔을 때 세금을 당장 내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효과는 결국 매도 시점의 양도소득세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라면 세금은 뒤로 밀리지만 단기 매도자는 그 차익이 즉시 과세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호재일까요? 아니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기사와 주장들을 보며 혼란을 느낍니다. 이게 과연 주주에게 이득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도구일까 하는 의문이 따라붙죠.
처음엔 과도한 주장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사주 소각은 겉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의 돈으로 사들인 주식을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 남는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주가 상승 효과와 함께 경영권 방어라는 의도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자사주 소각이 단순 주주환원인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면 그 배경과 시점을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소각 직전의 대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단기 호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장기적인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며 주주환원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잠시 올랐지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대신 경영권 유지에 돈이 쓰였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주주환원이라는 명분 뒤에 경영권 방어라는 실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기업의 진짜 의도를 놓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신 기업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경영권 구조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본인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눠주세요.